훔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아빠가 주고 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는 소녀의 손에는 금색 카드 한 장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소녀의 말에 깜짝 놀란 재벌회장은 자신의 아들과 닮은 소녀를 바라보았어요. 잘못했어요. 동생이 너무 배고프다고 울어서. 겨울바람에 갈라진 입술, 며칠을 굶었는지 움푹 꺼진 볼, 그리고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인 소녀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배고파. 그 말에 재벌회장은 어린 남자아이를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아빠의 카드라며 울고 있는 소녀에겐 어떤 사연이 담겨 있길래 수천억의 회사를 움직이는 회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계신 곳으로 행운 담아 인사드릴게요. 대전의 어느 낡은 원룸촌 12월의 차가운 새벽이었어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좁은 원룸의 부엌에서는 가스불이 파랗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냄비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 냄새가 좁은 방 안가득 퍼져나가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이 작은 부엌만큼은 따뜻한 불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국을 젓고 있는 사람은 38배 남자 이준혁이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배어 빳빳해진 작업복 위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숟가락을 휘젓는 모습이 어딘가 어설펐지만 그 손길만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준혁은 냄비 뚜껑을 열고 국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방 안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이불 속에서 옹기종기 모여 자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15살 큰딸 서연이는 동생을 감싸 안은 채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품 안에는 올해 겨우 5살이 된 막내 민준이가 엄지손가락을 살짝 입에 문 채 곤히 잠들어 있었죠. 이 좁고 추운 방에서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자는 두 아이의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기특했어요. 준혁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숨소리마저 죽이며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자신의 전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준혁은 매일 아침 다짐하곤 했어요. 밥솥에서 김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와 밥솥 뚜껑을 열었어요. 갓 지은 흰쌀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에 닿자 뜨거운 온기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가지뿐이었지만 준혁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죠. 큰 그릇에는 된장국을 푸고 작은 그릇 3개에는 밥을 소복하게 담았어요. 밥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준혁은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시 45분, 아이들을 깨울 시간이었죠. 하지만 준혁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재우고 싶은 마음과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준혁은 큰딸 서연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요. 서연아, 일어나야지. 밥 다 됐어.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에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던 서연은 된장국 냄새를 맡고는 금세 눈이 초롱초롱해졌죠.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려주는 아빠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동생 민준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셨어. 민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두리번거리다가 식탁에 놓인 밥상을 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과 흰쌀밥, 그리고 빨간 김치가 민준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으로 보였죠. 아빠 배고팠어. 민준이 아빠에게 달려가 안기자 준혁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의 볼에 자신의 거친 볼을 비비며 웃었죠. 까끌까끌한 아빠의 턱수염에 민준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민준이 배고팠구나. 빨리 먹자. 아빠가 맛있게 끓였어. 세 가족이 좁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방은 좁고 반찬은 부실했지만 그 식탁만큼은 어느 부잣집 식탁보다 따뜻했어요. 서연은 밥을 먹으면서 아빠의 얼굴을 살짝 훔쳐보았습니다. 아빠의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이 분명했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아침을 준비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아빠는 왜 항상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서연은 그 생각을 속으로 삼키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묻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물으면 아빠가 오히려 미안해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죠. 반면 민주는 아무런 걱정 없이 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입가에 밥풀을 잔뜩 묻히고도 신경 쓰지 않았죠. 준혁은 웃으며 손수건으로 민준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맛있어서 그래. 아빠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민준의 말에 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한마디면 됐어요. 이 한마디면 밤새 공장에서 일한 피로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도 눈 녹듯이 사라졌죠.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빠 김치찌개가 더 맛있는데 오늘 된장국도 진짜 맛있다. 준혁은 큰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아빠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민준이 좋아하는 거. 진짜요? 민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빠의 김치찌개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준혁은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쳤어요. 점퍼의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고 안감은 여기저기 터져 솜이 삐져나와 있었죠. 하지만 준혁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서연은 현관에서 아빠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많이 춥대. 목도리 하고 가. 괜찮아. 공장 안은 따뜻하니까. 준혁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실 목도리가 있었지만 그것마저 서연에게 주고 싶어서 일부러 가져가지 않는 것이었죠.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서연이 모를 리 없었어요. 준혁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손을 흔드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준혁은 말했어요. 서연아, 민준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학교 가. 네, 아빠. 아빠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지? 응. 민준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준혁은 한 발짝 돌아서다가 다시 돌아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리고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항상. 그 짧은 한마디에 서연은 목이 메어왔어요. 하지만 아빠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뭐려? 빨리 다녀오세요, 아빠. 준혁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고 12월의 차가운 새벽 속으로 발을 내디뎠죠. 문이 닫히고 아빠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서연은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제야 서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살 소녀의 어깨에는 또래에 비해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지만 서연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나, 나 유치원 가기 싫어. 민준이 잠옷바람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칭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왜? 친구들 만나면 좋잖아. 그냥 아빠랑 있고 싶어. 민준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5살 꼬마도 아빠와 떨어지는 것이 싫은 거였죠. 하지만 서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준다고 했잖아. 빨리 다녀오면 아빠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김치찌개? 응, 김치찌개. 민주는 그제야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서연은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히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준혁은 늘 그랬듯이 낡은 지갑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갈색 가죽 지갑은 모서리가 닳아 하얗게 벗겨져 있었고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교통카드,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지갑의 가장 깊숙한 곳, 숨겨진 포켓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금색으로 빛나는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보다 묵직한 무게감,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반짝이는 금속 재질, 그리고 카드 앞면에 정갈하게 새겨진 영문 이니셜. 그것은 평범한 카드가 아니었어요. 카드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패밀리 멤버십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한민국 누구나 알만한 거대 그룹의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매일 아침 이 카드를 보았어요. 지갑을 열 때마다 손끝에 스치는 금색 카드의 차가운 감촉을 느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카드를 꺼내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쓸 수가 없었어요. 이 카드는 준혁이 버리고 온 세계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세계,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마지막 통로였죠. 준혁은 그날 아침에도 지갑을 열다가 금색 카드가 살짝 보이자 황급히 지갑을 덮었습니다. 마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뜨거운 것에 된 사람처럼요. 그리고는 공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거리에 준혁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무렵 준혁은 퇴근길에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에게 약속한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였죠. 두부 한 모와 대파 한 단, 그리고 고춧가루 한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 준혁의 지갑에는 이제 5,000원짜리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급날까지는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지만 준혁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될 거라고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슈퍼마켓을 나선 준혁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바람에 펄럭였고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빨라졌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피곤함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응, 우리 서연이 오늘 하루 어땠어? 준혁은 신발을 벗으며 물었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학교 잘 다녀왔어요. 민준이도 유치원에서 잘 놀았대요. 그때 안쪽에서 민준이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김치찌개 해준다고 했잖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 민준이 배고프구나. 준혁은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낡은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냄비를 올리는 아빠의 뒷모습을 서연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어요. 빨간 국물 위로 두부가 동동 떠오르고 대파가 향긋한 향을 내뿜었죠. 민주는 부엌 앞에 찰싹 붙어 서서 냄비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아빠, 다 됐어? 조금만 더 끓여야 맛있어.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껐습니다. 됐다. 먹자. 세 가족이 다시 좁은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가 식탁 한가운데 놓였고 3개의 밥그릇이 그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민준이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빠, 진짜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한마디에 준혁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한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서연도 조용히 웃으며 밥을 떠먹었어요. 가난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후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민주는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지만 서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문득 거실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니 아빠가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에는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갑에서 꺼낸 무언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죠. 금색으로 반짝이는 무언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카드였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준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한참을 카드를 바라보던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카드를 다시 지갑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서연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간 서연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저게 뭘까? 아빠는 왜 저걸 숨기고 있는 걸까? 왜 쓰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걸까?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을 굳이 들춰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2월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없이 먹구름만 가득했어요. 내일은 눈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연은 옆에서 잠든 민준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한 동생의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져 왔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서연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그 밤, 세 가족은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그것이 아빠와 함께한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은 유난히 맑은 오후였어요.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랬고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쓸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 교실에서 오후 수업을 듣고 있었죠.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예쁘다고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각 대전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준혁은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스 기계 앞에 서서 부품을 정리하던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죠.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준혁 씨, 괜찮아요? 누군가 외쳤지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죠. 그의 몸이 천천히 콘크리트 바닥으로 쓰러져 내렸어요. 119에 신고가 들어간 것은 오후 2시 43분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7분, 공장 동료들은 준혁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라고, 곧 일어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준혁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서연이에게 전화가 온 것은 3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서연이를 불렀죠.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서연이는 어린이집에서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뛰고 또 뛰었죠. 민준이는 누나 손에 이끌려 뛰면서 자꾸만 물었어요. 누나, 어디가? 아빠 보러 가는 거야?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천천히 다가왔죠. 그 순간 서연이는 멈춰 섰어요. 의사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15살 소녀가 아버지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오시기 전에 이미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는 외쳤죠.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어제 저녁에 웃었는데, 아빠가 민준이한테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고요. 서연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서연이는 소리를 죽여 울었죠. 어깨가 떨리고 숨이 막혀왔어요. 민준이는 누나 옆에 서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5살 아이에게 죽음이란 너무 먼 단어였죠. 누나, 왜 울어? 아빠 언제 일어나? 민준이는 누나의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장례식은 대전 외곽의 가장 싼 빈소에서 치러졌습니다. 조화는 단 3개뿐이었습니다. 공장 동료들이 십시일반 모아보낸 것이었죠. 찾아오는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동료 6명과 이웃집 할머니 한 분, 그것이 이준혁이라는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전부였습니다. 서연이는 빈소 한쪽에 놓인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서연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서연이 손을 꼭 잡고 우리 서연이가 오늘부터 초등학생이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의 현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버지와 울고 있는 딸. 그 대비가 너무 잔인해서 서연이는 사진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죠. 고개를 돌리면 눈물이 흘렀고 사진을 보면 더 울었어요. 민준이가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사진 속 아버지를 한참 올려다보았죠. 그리고 작은 손으로 사진틀을 톡톡 두드리며 물었어요. 아빠, 왜 눈 안 떠? 민준아 여기 있는데. 아빠, 일어나. 서연이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민준아, 우리 민준아. 서연이는 동생의 작은 등을 쓸어내리며 울었어요. 사흘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빈소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죠. 텅 빈 빈소에는 아버지의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남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열자 어제까지 아버지가 입던 작업복이 걸려 있었죠. 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는 작업복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누나 옆에 앉아 작업복 소매를 만지작거렸죠. 아빠 옷이다. 민준이가 작게 말했어요. 그날 밤 남매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끓여준 라면 냄비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불도 없이 서로를 꼭 껴안은 채로요. 세상에 단둘만 남겨진 밤이었죠.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오후 빈소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말끔한 검정 양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구두는 반짝반짝 윤이 났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빈소의 초라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어요. 남자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연이에게 다가왔죠.
서연이는 본능적으로 민준이를 뒤로 감쌌어요. 서연이 맞지?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내 아빠 사촌 형이야. 박상철이라고 해. 아빠한테 얘기 못 들었니? 상철이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죠. 삼촌이 너희 서울에서 돌봐줄게. 걱정하지 마. 서연이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촌 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죠. 하지만 장례식장을 찾아온 어른은 이 사람뿐이었어요. 저 아빠한테 삼촌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철은 씁쓸하게 웃었죠. 그래, 준혁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거든. 오래전에 다퉜어. 근데 이제 아빠가 없으니까 삼촌이 책임져야지. 가족이잖아. 민준이가 서연이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야? 상철은 무릎을 굽혀 민준이 눈높이에 맞추며 대답했죠. 삼촌이야, 민준아. 이제 삼촌이랑 서울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서 살자. 응? 서울이라는 말에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집? 아이스크림도 있어? 상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아이스크림 매일 먹을 수 있어.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이는 불안했습니다. 처음 보는 어른, 갑자기 나타난 친척. 모든 것이 이상했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반지하 방 월세는 다음 주면 밀리고 장례 비용도 빚으로 남았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죠.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철의 손을 잡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상철은 서연이를 빈소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여기 서류 좀 정리해야 해. 상철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죠. 아빠 보험금이랑 전세금 관련된 거야. 네가 미성년자니까 보호자 도장이 필요하거든. 서연이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죠. 수익권 양도, 법정 대리인, 보증금 반환 청구권.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철은 친절하게 웃었죠.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삼촌이 너희 보호자 역할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너희 고아원 가야 해. 알지? 고아원이라는 단어에 서연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를 보았죠. 동생은 빈소 구석에서 졸고 있었어요. 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면서 도장을 찍었죠. 상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어요. 잘했어. 이제 우리 서울 가자. 상철이 서연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이는 뒤를 돌아보았죠.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어요.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서연이는 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48층 회장실에서 이경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2세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대한민국 건설과 유통을 아우르는 경태그룹의 수장. 그가 손을 움직이면 수천 명의 직원이 따랐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집을 떠난 아들, 준혁. 경태 회장은 아들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준혁은 철저히 자취를 감추었죠. 마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것처럼요. 회장님,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경태 회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바라보았죠. 화면에는 지방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대전 소재 공장에서 계약직 노동자 이준혁 씨가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죠. 유가족으로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며
연고자를 찾고 있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경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혁, 38살, 대전, 공장 노동자. 모든 정보가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경태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죽었다고?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비서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유품 사진이 나타났어요. 낡은 지갑, 작업복, 그리고 손목시계 하나. 경태 회장의 눈이 시계에 멈추었습니다. 시계였습니다. 자신이 준혁에게 선물했던 시계. 27년 전 준혁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손목에 채워주었던 바로 그 시계였죠. 화면을 확대해 경태 회장이 말했습니다. 비서가 시계 뒷면 사진을 확대했죠. 거기에는 익숙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준혁아, 아버지가 늘 응원한다. 1995년 경태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토록 빠르게 무너진 적은 없었죠. 그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내가 내쫓았어. 경태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그 애를 내쫓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했을 때 내가 나가라고 했어. 그의 어깨가 흔들렸죠. 한 번도 울지 않던 노인이 통곡했어요.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경태 회장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죠. 한참 뒤 경태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손주들, 경태 회장이 말했습니다. 기사에 미성년 자녀 2명이라고 했지? 그 애들 어디 있나? 확인 중입니다만 아직.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찾아. 경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전국을 뒤져서라도 찾아. 내 손주들이야. 준혁이가 남긴 아이들이야. 그 목소리에는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경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어둡게 펼쳐져 있었죠. 그 어딘가에 자신의 손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잃고 혼자 남겨진 아이들이. 준혁아, 아이들은 내가 꼭 찾으마.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경태 회장은 창문에 손을 대며 눈물을 흘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고속버스에서 내린 서연이는 민준이 손을 꼭 잡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은 대전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어요. 자, 가자. 상철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택시도 타지 않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탔죠. 민준이는 지쳐서 서연이 등에 엎여 잠이 들었어요. 마침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자 허름한 건물 꼭대기에 작은 방이 나타났죠. 상철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여기야. 들어가. 서연이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곰팡이 냄새가 흘러나왔죠.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천장 한쪽에는 물이 샌 자국이 얼룩져 있었어요. 창문은 작고 뿌옇게 때가 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죠. 삼촌, 여기서 살아요? 좋은 집이라며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상철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곧 더 좋은 데로 옮긴다. 일단 여기서 좀 지내.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의 반지하도 춥고 습했지만 이곳은 더 심했죠. 옥탑방이라 여름에는 찜통이 되고 겨울에는 냉동고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민준이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죠.
이불도 없이 바닥에 앉아 밤을 보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철은 낮에는 거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돌아와서는 술 냄새를 풍기며 쓰러지듯 잠들었죠. 서연이와 민준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하루에 한 끼가 고작이었죠. 민준이는 자꾸 배고프다고 했지만 서연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서연이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탑방 문 밖에서 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빨리 정리해야 해. 상철의 목소리는 조급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와. 보험금이랑 전세금 합치면 한 8천은 될 거야. 그거 받으면 바로 빠지는 거야. 알았어? 그 말이 끝나자 상철은 전화를 끊었죠. 서연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 전세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장례식장에서 도장 찍었던 서류들이 떠올랐죠. 설마 아빠 돈을 가져가려는 걸까요? 서연이는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민준이가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동생을 보며 서연이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서연이는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아빠의 낡은 작업복과 지갑, 그리고 서연이가 챙긴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서연이는 가방을 열고 아빠의 옷을 꺼냈어요. 아빠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현금은 얼마 없었죠. 그리고 지갑 안쪽 깊숙이 접힌 종이가 보였어요.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 위에 아빠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서연이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돈이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삶, 가족보다 사업이 먼저인 삶.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떳떳한 아들이 되었을 때, 그때는 당당하게 찾아뵙겠습니다. 아들 준혁 올림. 서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빠한테 아버지가 있었던 건가요? 할아버지? 서연이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죠. 아빠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다시 접으려던 순간 종이 사이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는 카드 한 장이었죠. 서연이는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드 앞면에는 이경태 패밀리 카드라고 적혀 있었죠. 뒷면에는 아빠 이름 이준혁이 새겨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패밀리 카드? 이경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건 숨겨야 해. 서연이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상철이 돌아올 시간이었죠. 카드를 자신의 속옷 안쪽에 깊숙이 숨겼어요. 편지는 다시 지갑에 넣고 아무 일 없었던 척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민준아, 누나 잠깐 나갔다 올게. 서연이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알았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서연이는 옥탑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속에 숨긴 카드가 심장 옆에서 차갑게 느껴졌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삼촌에게 들키면 안 돼. 서연이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같은 시각 대전의 한 낡은 빌라 앞 검은색 세단에서 노인 한 명이 내렸습니다. 이경태 회장이었죠. 72세의 나이에도 그의 걸음은 빨랐어요. 뒤따르는 비서가 힘겹게 쫓아갔습니다. 여기가 준혁이가 살던 곳이야? 경태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이 반지하 방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죠.
경태 회장은 계단을 내려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이미 다른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집주인을 찾아 경태 회장이 말했습니다. 비서가 건물 관리인을 데려왔죠. 여기 전에 살던 이준혁이라는 사람, 그 가족들 어디 갔는지 아시오? 경태 회장이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 집이요? 불쌍하게 됐더라고요.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에서 온 친척분이 데려갔어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바로 떠났더라고요. 친척? 누구요? 경태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글쎄요, 이름이 박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관리인이 기억을 더듬었죠. 아, 박상철? 그랬던 것 같아요. 양복 입은 남자였는데요. 경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죠. 박상철? 그 도둑놈이. 그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자식이 내 손주들을 데려갔다고. 경태 회장은 세단에 주먹을 내리쳤죠. 비서가 놀라 다가왔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비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태 회장은 진정되지 않았죠. 15년 전 박상철은 회사 돈을 횡령하다 쫓겨난 자였습니다. 준혁의 고모부라는 이유로 회사에 끌어들였다가 결국 등에 칼을 꽂은 자였죠. 그 인간이 손주들을 데려갔다니요. 서울로 돌아가. 지금 당장. 경태 회장이 차에 올라타며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박상철 주소, 휴대폰, 카드 사용 내역 전부 다 털어. 내 손주들 찾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마. 알겠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죠. 검은색 세단이 빠르게 대전 거리를 빠져나갔어요. 경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준혁이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반드시 찾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경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반드시 찾아갈게. 옥탑방에서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상철이 갑자기 환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한 손에는 치킨 한 마리, 다른 손에는 피자 한 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철은 방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죠. 오늘은 파티다. 너희들 배고프지? 실컷 먹어. 민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치킨이다. 민준이는 벌떡 일어나 상철에게 달려갔죠. 삼촌 최고.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이도 일어섰습니다. 며칠째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버텨왔던 터라 치킨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 빨리 먹어, 식기 전에. 상철이 재촉했습니다. 민준이가 닭다리를 집어 입에 물었죠. 서연이도 피자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따뜻한 음식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죠. 상철은 남매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보험금이랑 돈 정리 다 끝났어.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제 됐어. 서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험금이랑 돈 정리? 그 말이 가슴에 걸렸죠. 하지만 민준이가 누나, 이것도 먹어. 맛있어. 하며 치킨을 건네는 바람에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배가 부르니 민준이는 눈이 스르르 감겼죠. 하지만 상철이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어요. 자, 가자. 잠깐 다른 데 가야 해. 지금요? 밤인데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상철은 대답하지 않고 민준이를 번쩍 들어 올렸죠. 빨리빨리. 시간 없어. 서연이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상철을 따라 나섰습니다. 옥탑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고 버스를 타고 다시 지하철을 탔죠. 민준이는 상철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도착한 곳은 서울역이었습니다.
밤 9시에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행객들, 귀가하는 직장인들, 노숙자들이 뒤섞여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차갑게 빛났어요. 상철은 대합실 한쪽 구석 벤치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민준이를 벤치에 눕히고 서연이를 앉혔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상철이 말했습니다. 삼촌이 표 바꾸고 올게.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는 거야. 알았지? 절대 움직이지 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철렁했죠. 표를 바꾼다고요? 어디로 가는 건데요?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서연이 손에 쥐어주었죠. 배고프면 이거로 뭐 사 먹어. 금방 올게. 그리고 상철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죠. 왠지 불안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9시 30분. 상철은 돌아오지 않았죠. 표 바꾸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볐습니다. 누나, 삼촌 어디 갔어? 서연이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곧 와. 조금만 기다리자.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의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죠. 서연이의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이제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서연이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죠. 상철에게 전화해 봐야 해. 동생을 잠깐 벤치에 남겨두고 서연이는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10,000원을 넣고 상철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되지 않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눌렀습니다. 똑같은 기계음이었죠. 3번, 4번, 5번. 결과는 같았어요.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화기를 든 서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전화가 안 돼? 왜 꺼져 있어?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서연이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가 불안한 눈으로 누나를 올려다보았죠. 삼촌 안 와?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곧 온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서연이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어깨 너비, 걸음걸이. 분명 상철 같았습니다. 서연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삼촌.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삼촌. 서연이는 벤치에서 뛰어내려 그 남자를 향해 달렸습니다. 민준이가 누나 어디가 하며 뒤따랐죠. 서연이는 달리고 또 달렸어요. 삼촌이다. 돌아온 거야. 우리를 데리러 온 거야. 삼촌. 서연이가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눈, 코, 입. 어느 것 하나 상철과 닮지 않았죠. 중년의 남자는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뭐야? 남자가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꺼져.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삼촌이 아니었습니다. 상철이 아니었어요.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울음이 터져나왔죠. 어깨가 떨리고 숨이 막혀왔어요. 삼촌은 우리를 버린 거야.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던 거야. 보험금이랑 돈만 가져가고 우리는 여기 버린 거야. 누나? 민준이가 서연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누나 왜 울어?
민준이의 작은 손이 서연이 볼을 닦아주었죠. 서연이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누나가 미안해. 말하려 했지만 울음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는 노숙자 몇 명만 남아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두 남매가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15살 소녀와 5살 소년. 세상에 단둘만 남겨진 아이들이었어요. 서연이는 울다 지쳐 민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작게 중얼거렸죠. 아빠, 우리 어떻게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의 형광등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역에서의 첫 밤은 길고 차가웠어요. 서연이와 민준이는 대합실 구석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는 딱딱했고 등받이에는 팔걸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울 수도 없었죠. 서연이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벽에 기대었어요. 민준이가 작게 떨었습니다. 누나, 추워. 서연이는 자신의 얇은 점퍼를 벗어 동생에게 덮어주었죠. 이거 덮어. 누나는 괜찮아. 하지만 서연이도 추웠어요. 11월의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대합실에는 노숙자 몇 명이 흩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지를 덮고 어떤 사람은 종이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죠. 서연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제 저 사람들이랑 같은 신세가 된 건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빠 얼굴이 떠올랐고 상철의 뒷모습이 떠올랐죠. 서연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대걸레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 앞에서 멈추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어이, 거기. 아주머니가 대걸레 자루로 벤치를 툭툭 쳤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돼. 일어나. 서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죠. 저희 친척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 빨리 일어나. 안 그러면 경비 아저씨 불러. 서연이는 어쩔 수 없이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우리 가야 해. 민준이는 눈을 비비며 칭얼거렸죠. 왜? 더 잘래. 하지만 서연이는 동생 손을 잡고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의 새벽은 한겨울처럼 추웠죠. 민준이가 서연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누나, 어디가?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저 민준이 손을 잡고 역 앞 광장을 걸었어요. 남은 돈은 3,000원이었습니다. 상철이 주고 간 10,000원에서 공중전화 요금을 쓰고 남은 돈이었죠. 서연이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1,200원. 남은 돈 1,800원. 둘이 나눠 먹자. 서연이가 삼각김밥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큰 쪽을, 자신에게는 작은 쪽을 주었죠. 민준이가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어요. 누나 거 왜 작아? 서연이는 애써 웃었습니다. 누나는 배 안 고파? 민준이가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죠. 배가 고파서 속이 쓰렸지만 동생에게 더 먹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울역 주변을 떠돌며 남매는 버텼습니다. 낮에는 역 안대합실에서, 밤에는 역 앞 광장 벤치에서 쪽잠을 잤죠. 씻을 곳이 없어서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얼굴만 닦았어요. 사흘째가 되자 아이들의 옷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죠. 활발하게 뛰어다니던 아이가 점점 축 늘어졌어요. 누나, 힘들어. 민준이가 서연이 손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누나가 방법 찾아볼게.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죠. 사흘째 오후 순찰 경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너희 여기서 뭐해? 경찰이 물었습니다. 학교는 안 가고 보호자는 어디 있어? 서연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찰에게 잡히면 고아원에 가게 될 거라고 상철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죠. 고아원에 가면 민준이와 떨어지게 될 수도 있었어요. 저희 친척 기다리고 있어요.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서울 사는 이모가 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금방 올 거예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언제 온다고 했는데? 서연이가 대답하려는 순간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호출이 온 모양이었죠. 경찰은 서연이를 한 번 더 훑어보고 말했어요. 이모 빨리 오라고 연락해. 너무 오래 여기 있으면 안 돼. 경찰이 떠났습니다. 서연이는 숨을 내쉬었죠. 손바닥에 땀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결심했습니다. 가슴속에 숨겨둔 금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카드가 희미하게 빛났죠. 이경태 패밀리 카드. 아빠 이름이 적힌 카드.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뭐라도 사자. 민준이한테 따뜻한 거 먹여야 해. 서연이는 민준이 손을 잡고 가장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진열대에는 삼각김밥과 빵과 우유가 가득했죠.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누나, 저거 먹고 싶어? 민준이가 딸기 우유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는 삼각김밥 2개와 우유 2개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20대 초반의 남자였죠. 서연이가 금색 카드를 내밀었어요.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알바생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떴죠. 이게 뭐야? 알바생이 카드를 뒤집어 보며 물었어요. 이런 카드는 처음 보는데. 패밀리 카드? 이거 어디서 났어? 서연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 거예요. 아빠가 주셨어요. 알바생은 서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리고 금색 카드. 어울리지 않았죠. 아빠 거라고? 알바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비싼 카드가 어디서 훔쳐왔어? 서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아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죠. 알바생은 카드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말했습니다. 야, 요즘 이런 애들 많아. 누가 봐도 노숙자 꼴인데 이런 카드 들고 오면 의심 안 할 줄 알아? 경찰 부를까? 경찰이라는 말에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아, 아니에요. 서연이가 더듬거렸습니다. 됐어요. 그냥 안 살게요. 서연이는 카드를 낚아채고 편의점을 뛰쳐나왔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달리고 또 달렸죠. 뒤에서 알바생이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 끝에서 서연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죠. 서연이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서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아빠 카드인데. 진짜 아빠 카드인데. 민준이가 서연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누나, 울지 마. 민준이가 작은 손으로 서연이 눈물을 닦아주었죠. 하지만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누나, 민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 배고파.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죠. 아빠 보고 싶어. 서연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죠. 미안해, 민준아. 누나가 미안해.
누나가 무능해서 미안해. 얼마나 울었을까요? 서연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민준이 손을 잡고 골목 밖으로 나왔죠. 시장으로 가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거기선 괜찮을 거야. 시장에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들이 많다고 언젠가 아빠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남은 건 나눠주는 분들도 있다고. 서연이는 민준이 손을 꼭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시장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걸어야 했죠.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민준이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었어요. 어디에 시장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골목 끝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천막 지붕 아래 좌판들이 늘어선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파장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손님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군데군데 늦게까지 장사하는 가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어묵 가게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냄비가 보였습니다. 꼬치에 꽂힌 어묵들이 국물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죠. 민준이가 멈춰 섰어요. 누나, 저거 맛있겠다. 민준이의 눈이 어묵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도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는 1,800원이 있었죠. 어묵 한 꼬치에 1,000원. 살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돈마저 쓰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매가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자 어묵을 팔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할머니였죠. 어이구, 이 밤에 왜 이렇게 다녀? 할머니가 남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부모는 어딨어? 이 늦은 시간에 애들만 돌아다니면 쓰나.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참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더러워진 옷, 헝클어진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무슨 사정인지 대충 짐작이 갔죠.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에이, 됐다. 할머니가 어묵꼬치 3개를 종이컵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어. 돈은 됐고.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돈 없어요. 나중에. 됐다니까.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녁에 안 팔린 거야. 어차피 버릴 거니까 먹어. 어서.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민준이는 어묵꼬치를 받아들고 후후 불어 한 입 베어 물었죠. 따뜻한 국물이 입안에 퍼졌어요. 서연이는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삼켰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죠. 에휴,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고생이다. 어묵을 먹고 나니 속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는 가슴속에 숨겨둔 금색 카드를 만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쓰지 않아도 됐어. 다행이야. 서연이는 카드를 다시 깊숙이 숨기며 안도했죠. 남매는 시장 한쪽 구석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파장한 좌판 뒤에 종이박스가 쌓여 있었고 서연이는 그 사이에 자리를 만들었죠. 바람을 막아주는 임시 보금자리였어요. 민준아, 여기서 자자. 내일 되면 방법이 있을 거야. 서연이가 민준이를 안고 누웠습니다. 민준이는 금세 잠이 들었죠. 서연이도 피곤에 지쳐 눈을 감았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끙끙거리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누나, 배 아파? 민준이의 목소리가 고통스럽게 흘러나왔죠.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민준이의 이마를 만져보았죠.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웅크린 채 끙끙거렸죠. 누나 아파. 배가 너무 아파.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묵. 파장때 남은 어묵 때문일까? 삼각김밥 때문인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배탈이 난 거야. 열도 나고. 민준아, 일어나. 누나가 업어줄게. 서연이는 민준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5살짜리가 이렇게 무거웠던가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죠. 서연이는 시장을 빠져나와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병원을 찾아야 해. 하지만 이 밤에 문 연 병원이 어디 있을까요? 응급실에 가면 신분증을 물어볼 거예요. 보호자가 없다는 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준이가 등에서 끙끙거렸습니다. 누나, 아빠. 민준이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열 때문이었어요. 서연이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제발 어딘가 있어야 해. 약국이라도, 해열제라도 먹이면. 그때 골목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십자가 간판. 약국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 늦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약국을 향해 뛰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딸랑거렸죠. 약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초반의 여자 약사였습니다. 어머, 이 밤에 웬일이야. 약사가 서연이와 등에 업힌 민준이를 보며 놀랐습니다. 서연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아파요. 배가 아프고 열이 나요. 해열제 주세요. 제발이요. 약사가 다가와 민준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많이 뜨겁네. 배탈인 것 같은데. 뭘 잘못 먹었니?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죠. 약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선반에서 어린이용 해열제와 정장제를 꺼내왔죠. 이거 먹이면 열 내리고 배도 편해질 거야. 3,800원이야. 서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는 1,800원밖에 없었죠. 1,800원. 2,000원이 모자랐어요. 서연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금색 카드를 꺼냈죠. 손이 떨렸어요.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또 의심받으면 어떡하지? 경찰 부른다고 하면. 하지만 민준이가 등에서 끙끙거렸습니다. 누나, 아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연이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결제할게요. 약사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금색 카드를 한번 훑어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어요. 삑. 승인되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됐어. 약을 살 수 있어. 약사가 약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해열제는 지금 바로 먹이고 정장제는 내일 아침에 먹여. 물 많이 마시게 하고. 서연이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약사는 서연이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애야, 부모님은 어디 계셔? 이 밤에 애들끼리 다니면.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고 약국을 나섰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48층 회장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경태 회장은 사흘째 집에 가지 않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박상철의 사진과 신상 자료가 흩어져 있었어요. 손주들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박상철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죠. 마치 증발한 것처럼 자취를 감추었어요. 경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혁아, 아비가 미안하다. 내 아이들을 아직. 그때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태 회장은 별 생각 없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크게 떠졌죠. 패밀리 카드 사용 알림 사용자 이준혁 장소 서울 마포구 행운약국 금액 3,800원 시간 2247 경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준혁이 카드가 쓰였어. 경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손주들이 카드를 쓴 거야. 경태 회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찾았다. 그의 외침이 적막한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해. 지금 당장 마포구로 가. 경태 회장은 이미 코트를 집어들고 있었어요. 준혁이 아이들이야. 내 손주들이야. 찾았어. 72세 노인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경태 회장은 양복도 입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어요. 비서가 뒤따라오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코트라도 입으시고. 하지만 경태 회장은 듣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러댔어요. 차 대기시켜. 경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 됐어. 내가 직접 간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색 벤츠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경태 회장은 첫 번째 차 뒷좌석에 올라타며 말했어요. 마포구 행운약국. 최대한 빨리. 벤츠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라 도로는 한산했죠. 검은 세단들이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경태 회장은 뒷좌석에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확인했죠. 패밀리 카드 사용 알림. 사용자 이준혁. 장소 마포구 행운약국. 금액 3,800원. 그 화면을 보며 경태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이 시간에 무슨 약국에서? 그것도 3,800원? 경태 회장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됐어요. 더 빨리 가. 경태 회장이 운전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더 빨리. 17분. 17분 만에 벤츠들이 마포구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약국 앞에 차들이 줄지어 멈춰섰죠.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경태 회장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죠. 72세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어요. 약국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파장한 뒤였죠. 경태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디 있지? 아이들은 어디 있는 거야? 회장님, 이쪽입니다. 경호원 한 명이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약국에서 나온 아이들이 저쪽으로 갔습니다. 경태 회장은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따랐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골목 끝, 건물 처마 아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작은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경태 회장은 발걸음을 멈추었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15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5살쯤 된 소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죠. 두 아이 모두 더럽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서연이는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선 사람들을 보고 몸이 굳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백발의 노인은 겁이 났어요. 서연이는 민준이를 더 꼭 안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희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카드 훔친 거 아니에요. 카드는 우리 아빠 거예요. 경태 회장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 서연이의 손이 보였어요. 그 손에 금빛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카드,
경태 회장이 천천히 말했죠. 그 카드, 아버지 이름이 뭐니? 서연이는 움찔했습니다. 낯선 노인이 왜 그런 걸 묻는 건지 몰랐죠. 하지만 대답했어요. 이준혁이요. 우리 아빠예요. 경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혁, 이준혁? 내 아들. 경태 회장은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가로등 불빛 아래 서연이의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경태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점, 준혁에게도 있던 점, 자신에게도 있는 점, 이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었죠. 서연이는 노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의 왼쪽 눈 밑에도 같은 자리에 같은 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아빠랑 똑같은 점이었어요. 경태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토록 빠르게 무너진 적은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의 죽음을 알았을 때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들이 남긴 아이들을 찾은 이 순간이었어요. 경태 회장은 차가운 골목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팔을 뻗어 두 아이를 끌어안았죠. 준혁이 눈이구나. 경태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네가 내 손녀구나. 내 손자구나. 경태 회장은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통곡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고 숨이 막혀왔죠.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노인이 골목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늦었다. 경태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배고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서연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이 할아버지? 아빠가 붙이지 못한 편지에 쓰여 있던 그 아버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품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죠. 떨리는 팔, 젖어드는 눈물, 그리고 아빠와 똑같은 왼쪽 눈 밑의 점. 서연이는 혼란스러웠지만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간 꾹꾹 눌러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가 죽고 삼촌에게 버려지고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편의점에서 쫓겨나고 민준이가 아파서 밤새 헤매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죠. 그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서연이는 노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죠. 혼자 동생을 데리고 낯선 서울 땅에서 헤매던 서연은 그제야 통곡하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단어가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민준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누나가 울고 낯선 할아버지가 울고 자신도 따라 울었죠. 경태 회장은 두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준혁아. 경태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비가 못난 아비라서 내 아이들이 이 고생을 했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준혁아. 골목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들은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끊어졌던 세대의 피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죠. 15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난 밤이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불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않았죠. 서로의 온기만이 전부였어요. 남매는 그 밤 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어요. 경태 회장은 벤츠 뒷좌석에서 두 아이를 한쪽씩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지쳐서 눈을 감았고 민준이는 여전히 열이 높았죠. 경태 회장은 손주들의 이마를 번갈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참아라. 곧 병원이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민준이는 바로 이동식 침대에 실려갔죠. 의사가 경태 회장에게 말했어요. 탈수와 영양실조 증세가 있습니다. 열도 높고요.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주가 굶고 있었다. 손주가 아팠다. 그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태 회장이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72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고개 숙인 적이 거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서연이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죠. 하지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며칠간의 피로가 쌓여 있었어요. 의사는 푹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병실에 누웠습니다. VIP 병실이었죠. 하얀 침대, 깨끗한 이불, 따뜻한 공기. 며칠간 차가운 바닥에서 잠들었던 아이들에게는 꿈 같은 공간이었어요. 경태 회장은 밤새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몇 번이나 집으로 가시라고 권했지만 경태 회장은 고개를 저었죠. 난 여기 있을 거야. 가려면 너희가 가. 경태 회장은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다 앉았습니다. 잠든 서연이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죠. 손이 떨렸어요. 아이의 얼굴에 손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뜨겁던 이마가 조금씩 열이 내리고 있었죠. 경태 회장은 손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이제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경태 회장은 한숨도 자지 못했죠.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손주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태그룹 본사 법무팀은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박상철의 모든 것을 털어라. 횡령, 사기, 아동유기. 증거를 확보해서 경찰에 넘겨라. 법무팀 변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15년 전 박상철이 회사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었죠. 회사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혐의였어요. 당시 경태 회장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무팀은 박상철의 금융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준혁의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이 박상철 계좌로 이체된 기록을 찾았죠. 그 돈은 박상철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었어요. 전세금 3천만 원은 더 심각했습니다. 박상철이 서연에게 도장 찍게 한 서류가 전세금 양도 동의서였죠. 그 돈은 불법 도박장에서 탕진되었어요. 단 사흘 만에 전부 날린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서울역 CCTV였습니다. 밤 9시 아이들을 벤치에 앉히고 떠나는 박상철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은 없었어요.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 영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경태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경찰에 고발장 접수합니다. 경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짐없이 처리해. 그 인간이 한 짓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며칠 뒤였습니다. 병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동 유기 및 횡령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박모 씨는 사망한 친척의 미성년 자녀 2명을 서울역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험금과 전세금 5천만 원을 횡령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에 박상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에 끌려가고 있었죠.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서연이가 작게 말했죠. 저 사람 맞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경태 회장이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주의 손은 아직도 작고 여렸죠. 경태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어른들의 잘못은 어른이 책임진다. 서연아, 너희 탓은 하나도 없어. 알겠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울기만 했죠. 그 사람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도장 찍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경태 회장은 서연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절대 아니야. 15살 아이가 어떻게 알았겠니? 그 인간이 나쁜 거야. 네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서연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간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그때 옆 침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와 경태 회장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뜨고 있었죠. 며칠간 알아누웠던 아이가 드디어 제대로 깨어난 것이었어요. 민준이는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앉아있는 백발의 노인을 보았죠. 골목에서 자신을 안아주었던 사람이었어요. 할아버지, 민준이가 다시 불렀습니다.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경태 회장의 옷자락을 잡았죠.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어요. 경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경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민준아, 할아버지 여기 있어. 경태 회장은 조심스럽게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볍고 작은 몸이었죠. 며칠 굶어서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경태 회장은 손주를 품에 안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배고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밥 줘. 경태 회장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함께 흘렀죠. 그래, 밥 먹자. 민준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뭐 먹고 싶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스크림. 아빠가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죠. 경태 회장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이스크림 사줄게. 매일 사줄게.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쌌죠. 끊어졌던 가족이 다시 이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아침이었어요. 퇴원하던 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서연이는 민준이 손을 잡고 병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치료로 민준이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아왔죠. 볼이 통통해지고 눈에는 생기가 살아났어요. 경태 회장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벤츠가 아닌 평범한 흰색 승용차 앞에 서 있었죠. 자, 가자. 경태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새집 구경시켜줄게. 서연이는 멈칫했습니다. 새집. 그 단어가 아직 낯설었죠. 지금까지 살았던 곳은 대전의 반지하와 서울의 옥탑방뿐이었어요. 새집이라는 게 어떤 곳일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강남의 한 대저택 단지였습니다. 주변에는 똑같이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많았고 할아버지의 대저택 안에는 나무와 꽃이 심어져 있었죠. 경비원이 경태 회장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서연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들어가자 할아버지나 따뜻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서연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죠. 넓은 거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원목 바닥이 발밑에서 포근하게 느껴졌죠.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거실 한쪽에는 푹신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식탁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거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와, 넓다. 민준이가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았죠. 누나, 여기 봐. 소파다.
푹신해.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렇게 넓고 따뜻한 곳에서 살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경태 회장이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마음에 드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저녁 경태 회장은 가사 도우미를 물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할 거야. 경태 회장이 말했죠. 비서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경태 회장은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경태 회장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앞치마를 두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손이 서툴렀지만 하나하나 재료를 꺼냈죠. 냄비에 물을 붓고 김치를 썰어 넣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넣고 두부를 넣었죠.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준혁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 어린 준혁이에게 직접 끓여주었던 음식, 그리고 준혁이가 자기 아이들에게 해주었을 음식. 민준아, 서연아, 밥 먹자. 경태 회장이 불렀습니다. 두 아이가 식탁으로 달려왔죠.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담긴 한 끼였죠. 경태 회장이 두 손주 앞에 밥을 퍼주었어요.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죠.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입가에 밥풀이 붙어 있었죠. 아빠가 해준 거랑 똑같은 맛이에요. 경태 회장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아빠가 해준 거랑 똑같은 맛. 그 말이 가슴을 때렸죠. 준혁이도 이 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맛을.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해주었던 걸까요? 경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려 했죠. 서연이가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경태 회장은 손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작게 말했죠. 서연아, 고마워.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죠.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며칠 뒤 세 사람은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준혁의 납골당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경태 회장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서연이는 조수석에, 민준이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납골당은 대전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경태 회장과 두 손주는 준혁이 앞에 나란히 섰죠. 경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목소리가 떨렸죠. 아비가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경태 회장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서연이도 절을 했습니다. 아빠, 나 잘 지내고 있어.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셔. 걱정하지 마. 민준이가 납골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었어. 할아버지가 사줬어. 맛있었어. 아빠도 먹고 싶지?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아빠 보고 싶어? 경태 회장은 두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준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서연이는 거실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금색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경태 패밀리 카드, 아빠 이름이 적힌 카드, 서연이의 손에서 할아버지의 손으로 전해진 카드였죠. 카드 옆에는 서연이가 직접 쓴 메모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 경태 회장이 그렇게 전시하자고 했습니다. 이 카드가 너희를 살렸어. 영원히 기억해야 해. 서연이도 동의했죠. 아빠가 남긴 것, 아빠가 지켜준 것,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아빠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는 속으로 아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알 것 같아. 아빠가 왜 그 카드를 안 썼는지, 17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지갑에만 넣어두었는지, 아빠는 혼자 힘으로 우리 지키고 싶었던 거지. 아무 도움 없이 떳떳하게. 그래서 그 카드를 안 쓴 거지. 근데 아빠, 그거 알아? 아빠가 남긴 그 카드가 결국 우리 살렸어. 아빠가 쓰지 않았던 그 카드가 마지막에 민준이 약값을 내줬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우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줬어. 아빠는 끝까지 우리 아빠였어. 살아서도 떠나고 나서도.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지? 편지에 썼잖아. 언젠가 당당한 아들이 되어 찾아뵙겠다고. 근데 그러지 못했지? 괜찮아. 내가 대신 할아버지 곁에 있을게. 민준이랑 같이. 그리고 아빠 나중에 우리 다 같이 만나면,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그때는 진짜 가족 사진 찍자. 할아버지도, 아빠도, 나도, 민준이도. 다 같이. 아빠도 웃는 얼굴로. 서연이는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서연이를 감쌌죠. 마치 아빠가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서 민준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야? 경태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죠. 이건 말이야, 토끼란다. 민준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거실 안에는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꽃이 겨울바람에 실려 춤을 추고 있었죠. 서연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 아빠가 남겨준 것들 위에 새롭게 쌓아가는 것들. 이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 아버지의 삶을 거부하고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살기를 선택했죠. 17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금색 카드를 지갑 속에 품고 붙이지 못한 편지 한 장을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두 아이와 낡은 지갑 하나와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빠가 그랬듯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민준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어른도 있지만 따뜻한 어른도 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의 품에서 아빠 냄새가 난다고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죠. 경태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말하던 아들이 옳았다는 것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손주들 곁에서 그 진실을 배워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끊어졌던 세대의 피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이들에게, 그리고 다시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죠. 서연이는 가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빠가 구름 위에서 웃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서연이는 속으로 말합니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 할아버지가 김치찌개도 끓여주시고 민준이 아이스크림도 매일 사주셔. 아빠가 걱정했던 것들, 이제 괜찮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남긴 그 카드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게. 아빠, 지켜봐줘.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준혁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년 전 집을 떠난 아들을 경태 회장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기적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